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면서 5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7만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2년 3개월 만에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장중 8만 원대에서 거래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8만 전자에 입성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현지 시간으로 26일과 27일 양일간 memcon 2024가 개최됩니다. 이곳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CXL 신기술을 대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조 연설과 CXL 및 HBM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는 CXL 기술 개발 현황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 업체인 욜 디벨롭먼트는 CXL 메모리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게 점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memcon 2024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지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69% 오름세로 출발해 현재까지도 견조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0.79%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는 2,759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역시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2년 3개월 만에 8만 원을 장중 돌파해냈고요. SK하이닉스도 17만 5,9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또 넷마블 신작 기대감에 인터넷 게임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하이브의 신규 걸그룹 데뷔 소식에 엔터주도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성장주와 자동차, 금융 섹터 등 저PBR 업종도 동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7천 계약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4,6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가운데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5,8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0.0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 922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914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HLB는 FDA 파이널 미팅 진행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삼천당 제약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엔터주 탄력은 계속되는 가운데 센즈랩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소식에 보안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694억 원, 26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거 덜어내면서 현재 158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한 새내기주가 있죠. 바로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코스닥 입성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달성했고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층에서 공모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한 공모가는 2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무려 2,242대 1을 기록하면서 청약 증거금은 약 9조 원을 모았고요. 또 창업 과정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LG전자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이목을 끌었던 바 있습니다. 오늘 엔젤 로보틱스 장중 168% 넘게 오름세 보였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탄력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견조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163%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5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그 안에서도 CXL 관련주입니다. 앞서 살펴본 mem콘 2024에 이어서 마이크론의 강세 관련주 들썩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수요 증가를 이유로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높이면서 장중 6%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CXL 관련주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파두 장중 14% 넘게 오름세 보였는데 현재 9%대 빨간불 켜내면서 16,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네오셈도 9% 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14,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81,100원을 터치하기도 했죠. 현재는 7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17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심리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증시에는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차지하는 비중이 2년 만에 30%대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된 것도 한몫을 했고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방송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우리 시장 지금 다시 또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굿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우선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인데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의약품 시장 공급망에 대한 혼란 부메랑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사 타이틀로만 봐서는 좀 악재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강도를 최근에 좀 강하게 좀 높이고 있는데 뭐 최근에 조선 관련된 규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첨단 기술에 관련된 이슈는 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그 확장세가 좀 조금 더 지속되고 있었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바로 이제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좀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의 입법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가 좀 됐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좀 앞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슈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지금 이 미국의 이 바이오시밀러들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시 앱텍 같은 기업들이 미국향 매출 비중이 전체 한 5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수출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이 규제나 중국 기업과 심의를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 반사수혜가 국내에 있는 CDMO나 CMO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기대감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좀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미국 안에서도 이 공급에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 이원화 내지는 대체 시장을 좀 만들지 못하고 나서 이 입법 처리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의약품의 조달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 이 산업 규제는 우리 기업들한테 최대 수혜를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의 위탁 생산 시설들에 대한 개입 여건 이것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주 안에서는 뭐 바이넥스라든가 이수앱지스가 이 반사 수혜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생물보안법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를 하는 건데 이에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부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럼 배드뉴스 어떤 거였을까요? 네, 지금 지난주부터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던 부분인데 감사 보고서에 대한 제출 지연이 51곳. 그래서 벌벌 떠는 투자자들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이게 12월 결산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정기 주총을 한다면은 바로 최소 뭐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제출을 좀 했어야 되고 최대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51곳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뭐 대표적으로 금양이 있었고요, 네페스, 뭐 영원무역, 영원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못한다면 사실상 주권 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어제부터 일부 종목들은 이 감사 보고서를 적정으로 좀 제출하면서 네. 수급 유입 효과가 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진원생명과학도 적정 감사 보고서 내고 난 이후에 지금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지만 다만 우리가 좀 리스크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작년도의 반기 보고서에서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의견이 비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던 종목은 근본 감사 보고서도 의견 거절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 부분은 현재 거래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관점에서는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유념하셔서 비중 축소라든가 좀 선행적으로 좀 대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제출 이미 좀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지연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뉴스를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하는 섹터는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섹터로 4.48%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한 종목이 좀 이 섹터를 이끌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리엠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바산 1조합으로 변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섹터가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 섹터입니다. 3.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고 지금 후반부에 다시 또 상승력을 더해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센즈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차세대 AI 보안 기술의 개발에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보안주 섹터 전반에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로봇 섹터입니다.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섹터 전반에는 2.5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리고 반도체 주에서도 강세 흐름이 대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단에서 2.27%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mem콘 2024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빠지는 섹터는 치아치료 섹터입니다. 2.55%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레이가 그 안에서는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섹터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뉴로모픽 반도체 섹터에서는 하락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34%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일본의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올랐었던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과 코로나19 섹터에서는 약세가 나타납니다.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섹터는 1.71%의 내림세, 코로나19 섹터는 1.4%의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미용기기 섹터는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8%의 내림세가 관찰됩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안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예, 우선 프리엠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13,890원의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공시랑 좀 연결해서 좀 본다면 이 회사가 주가가 좀 상승했던 배경은 바로 이 공시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그래서 기존의 이 경영진인 주도시계회 2인이 바산 1호조합의 1인에게 전체 384억 원 규모로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좀 했었고 이게 2월 달에 나왔던 기사가 아니고요. 최초 공시가 1월 5일에 있었고요. 중간에 3월 26일 오늘 대금의 지급 조건들이 좀 더 정정되는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계약금 38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45억 원 규모를 3월 25일에 주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은 3월 25일에 주고요. 나머지 잔금 285억을 4월 12일까지 납입하겠다라고 좀 바뀌면서 최대 주주의 변경 날짜를 4월 12일로 연기가 되었다라고 좀 밝혔는데 최근에 주가가 지금 최초의 공시 시점이었던 1월 5일에 형성됐던 주가가 15,000원이고 단기의 어떤 기대감들,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3월 8일 21,600원대까지 주가 좀 상승을 했다가 이유도 없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3월 13일 뭐 한가 비스무리하게 좀 나왔는데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 조회 공시가 있었습니다.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 왜 주가가 빠집니까? 라고 좀 물어보니까 회사는 중요한 정보가 없다. 최대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 현물 배당 결정 이외에 관련된 이슈가 없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면서 그런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오늘 다시금 중도금 날짜와 잔금 날짜가 좀 더 정정이 되면서 다시금 양수도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적인 측면들을 보면 양수도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인한 주가 상승 그리고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구간들에 대한 변동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이게 펀드메탈 관점에서에 대한 유입 효과보다는 수급 유입 효과에 관련된 측면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 회사 양수인의 이 자금력들을 좀 보면 바산 1호 조합이 현재 조합 재산의 총액이 41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다면 41억 원을 갖고 나머지 285억 원에 대한 자금을 추후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가가 좀 올랐던 케이스들 보면 과거에 나머지 잔금을 차입 인수해서 인수를 마무리하는 경향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주가 변동성들을 고려해 본다면 프리엠스는 이런 변동성도 꼭 좀 참고를 하면서 좀 리스크 대응도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엠스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요. 거기에 양수도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동성은 염두에 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 섹터가 조금 포진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부터 mem콘 2024가 열리게 되는데 이 안에서의 좀 화두가 CXL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CXL 쪽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또 뭐 한미 반도체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좀 어떻게 이 섹터 전반 바라보면 좋을까요? 공교롭게도 지금 수급이 CXL 관련된 이 관련주 수급에 대한 유입 효과보다는 지금 HBM 반도체 관련된 유입 효과가 좀 더 크고 현재 지금 한미 반도체가 5장에서 가장 이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면서
17.7%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TC본도 장비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있었고 목표 주가가 20만 원으로 좀 상향됐다는 기대감들이 좀 수급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CXL의 경우에는 26일에 지금 미국 시간으로 좀 개최가 좀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관련된 사용 검증 기술과 향후의 전략들을 좀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개최 이후에 삼성전자의 전략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연내에 CXL D램을 초도 양산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면 내일까지는 CXL 관련주들의 수급 유입 효과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GTC 2024처럼 CXL D램에 관련된 사용 검증이 그냥 원론적인 발표에 좀 그치게 된다면 새로운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 어떤 조정 내지는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CXL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1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이 우려감들,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이 차이가 다르고 양극 소재사에 대한 실적 차이가 좀 달라질 텐데 일단 실적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테슬라발 노이즈 이슈가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효과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지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단기적 수급 관점에서는 좀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종목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좀 대장주 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러면 저희 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트리거는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인데 킬로그램당 최고 300위안까지 형성됐던 이 리튬 가격이 최저점이 86.5위안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108.5위안까지 회복을 한 이후에 현재 101위안에서 102위안까지 현재 가격 형성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 분기단으로 우리가 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좀 검증을 하게 됐는데 4분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굉장히 좀 컸었고요. 근본의 리튬 가격의 상승분을 좀 더 반영을 한다면 1분기에는 약간의 손실폭에 대한 이 상세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죠. 물론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아니라 평가 손실이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정기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 그래서 코스닥 상장 폐지에 대한 의안 상정을 좀 했고요. 이게 이번에 근본 정기주총에서 통과가 된다면 올해 상반기 이내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이런 일정 기대감 안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빅마켓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수급 유입 효과 네. 그래서 단기적 수급 유입 효과로 좀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RSI 지표에서는 과열 구간 진입 초기까지 많이 수급 유입이 좀 됐고요.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린 경향들은 없지만 이제 241선인 한 27만 원대 주가를 안착한 상태 그런데 전고가 58만 4천 원대에 관련된 괴리율은 아직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정 모멘텀 안에서는 LNF의 주가 수급 동향과 우리가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본다면 에코프로비엠의 전 중기 목표가는 37만 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손절가 24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 지가는 한 30만 원 미만 지금 종가 부분에서 그 아래 구간까지 한 27만 원에서 한 29만 초반까지는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을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평가 손실이 줄어든다는 점을 짚어주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27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가 37만 원, 손절 라인 2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염승환 이사의 촉으로 시장의 키워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3월 시장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짚어주신 바와 같이 극심한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졌습니다. 자, 그래도 3월 중순 이후로는 약 2년 만에 코스피 지수 2,7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강세장의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이미 이제 강세장은 뭐 2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 네. 이제 그 초입에서 좀 진행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1월 달이 좀 굉장히 안 좋았죠. 한국 증시가 그때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좀 안 좋았는데 2월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제 발표가 되고 또 거기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좀 상승장에 진입을 했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뭐 연준이 금리를 2번 내리냐, 뭐 3번 내리냐, 뭐 말들은 많지만 이번 FOMC에서는 어쨌든 점도표로 보면 3번 인하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올해 이제 빠르면 6월부터는 할 가능성이 높고 얼마 전에 스위스도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경기는 괜찮고 기업이익은 좀 증가할 것 같은데 통화 정책은 이게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정책이 어쨌든 이제 올해는 펼쳐질 것 같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니까 네. 이거 당연히 호재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지금 PBR 한 배로 좀 시장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부담은 되겠지만 강세장 초입은 이미 좀 시작이 됐고 그 기조 자체는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세장은 이미 2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FOMC에서도 점도표 공개됐는데 올해 안에는 한 3번 정도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제 일각에서는 코스피 지수 3,000선까지 바라보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유를 살펴본다면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거기에 AI의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밸류업하고 저도 AI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결국 이제 같이 맞물리는 그런 상승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밸류업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AI도 사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직 대중화된 단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알 수가 없고 또 밸류업도 5월에 발표되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네. 이제 가이드라인이. 근데 그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대감은 높은 상태인데 이제 막 우리는 첫 삽을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미 다 진행돼서 밸류업을 했으면 사실은 투자 매력이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3천이라는 그 심리적인 네. 저항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5개월째 올랐어요. 그럼 미국이 좀 쉬어간 다음에 한두 달 한국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3천을 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단은 되게 단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2,700과 800을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을 겪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3천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AI와 기업 밸류업이 좀 맞물리는 시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3천이라는 숫자, 심리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2,700에서 2,800은 맴돌다가 결국엔 조금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우리 지수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반도체 주가 좀 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이 뭐 50%까지 늘어난 양상도 보이고요. 4월이 되면 반도체 빅2인 두 종목의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 탄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기대가 올라가는데 근데 엔비디아가 그 오른 기대보다 너무 좋은 실적 내니까 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번에 마이크론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실적 추정치를 상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런 걸 좀 크게 상회를 해준다면 시장은 또 한번 깜짝 놀라겠죠.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메모리나 HBM 시황 자체가 좋구나. 라는 걸 이제 숫자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1분기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4.8조고요. 네. SK하이닉스가 1.3조인데 적어도 이 수치보다는 좀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시장이 눈높이가 올라간 걸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 잘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번의 랠리는 나오지 않을까. 네. 다만 주의할 건 이거에 못 미친다면 조정의 또 빌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이 지금 삼성전자의 전망치가 4조 8천억 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수치를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 시장 다시 또 상승 탄력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또 이제 하락의 빌미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8만 전자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8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7만 9,6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한 건 업황이 회복됐다는 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둘 다 작용했어요. 일단 첫 번째 빌미를 이제 준 거는 젠슨왕의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 반도체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거기다가 삼성 부스 찾아가가지고 친필 사인으로 그 삼성 HBM을 승인했다라고 이제 어프로브드라는 이제 용어를 써가지고 네. 사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도 조만간 들어가겠구나. 이 기대감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메모리 업황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그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마이크론 CEO가 지금 전통 메모리라 그러죠. 뭐 PC라든가 스마트폰 쪽도 고객사들 재고가 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HBM은 HBM대로 좋은데 엔비디아 탑재 가능성 높아졌고 네. 전통 메모리도 이젠 바닥은 거의 찍어 가는구나. 이 두 가지가 이제 교집합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그 무거웠던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한 10% 정도 단기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른 거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HBM도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탑재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SK하이닉스가 HBM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판도가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승인받았다고 그 사인한 제품이 HBM3 그 12단짜리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지금 이제 양산까지는 아니고 올해 아마 양산을 하게 돼서 내년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 나오거든요. B200이라는 제품인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올해 만들어도요. 이게 고객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고객사 사양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 만든다고 들어갈 때가 좀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 문제긴 한데 올해 말까지 봤을 때는 지금의 하이닉스 독주 판도가 그냥 갑자기 뭐 삼성 마이크론이 껴들어서 뭐 이걸 바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독주 자체는 일단 올해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만 주가나 이런 걸 선반영을 하니까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제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그 균형을 깰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지 결국 균형 자체는 깨진다. 그러나 네. 하이닉스가 독주하고 점유율이 높은 이 구조 자체가 갑자기 삼성이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이닉스 점유율이 확 떨어지거나 네.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유율은 유지하겠지만 네. 올해만큼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이제 점점 힘들겠죠. 왜냐하면 네네.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여기 삼성 들어가면 또 어떡할까 이 고민이 있으실 네. 텐데 그건 아직은 너무 좀 고민하기에는 좀 빠른 단계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바로 만든다고 해도 시차가 있을 만큼 바로 이 판도가 바뀐다라기보다는 서서히 좀 깨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8만 전자의 벽을 삼성전자가 뚫어냈습니다. 이 밸류 매력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신규를 접근하거나 혹은 비중을 확대해 보는 거 괜찮을까요? 삼성전자는 좀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올랐어도 메모리 3사 중에 제일 못 갔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제일 부진한 편이고 3사 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PBR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PBR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5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평균이 1.57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최상단 다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8만 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저는 좀 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좀 더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려면 네. 파운드리라든가 아니면 전통 반도체 수요가 명확하게 이제 돌아서는 그런 데이터가 좀 나오면은 훨씬 더 힘을 실어주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아직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8만 원에서 약간은 좀 이제 그 위아래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HBM도 결국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부진할 때 네. 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부진할 때 담아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주가가 탄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파운드리라든지 전통 반도체 수요가 돌아선 데이터가 나와야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기지개입니다. 디플레이션 위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 중국입니다. 최근에 양회에서도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달성에 대한 의지를 비췄지만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의문 부호가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지표를 좀 찾아봤을 때 중국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최악은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중국이 5.2% 성장했는데 올해 좀 우려됐던 게 이게 5% 이하 성장, 뭐 4.5 정도 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양회에서 일단 5%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연착륙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점점 성장률은 둔화되죠, 당연히. 근데 그 진폭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에 기대하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좀 그러니까 중국 경제나 증시를 봤을 때 좋은 모멘텀이 된다고 보는 게, 아무도 기대를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개선된 수치가 나오면 시장은 좀 놀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고, 또 실제 데이터도 좋은 게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동안. 근데 저번 2월달 데이터는 0.7%로 플러스로 반전이 됐고, 네. 또 중국의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높은 5.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또 실제로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나쁘지 않고 돌아서고 있다는 걸 또 네. 반증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중국이 금리 인하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중국을 지금 뭐 완전히 뭐 최악으로 보는 것보다는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최악을 벗어나는 초기 국면에 분명히 있는 건 맞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최악을 지나는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 부분을 시장이 깜짝 놀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5년물 LPR을 8개월 만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경제를 두고는요, 일본의 잃어버린 뭐 30년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중국 금리 정책 부작용은 없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제 일본과 좀 같이 비교들을 좀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저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어쨌든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나서 네. 한 몇 년 좀 지났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뭐 일본은 30년이 또 걸렸기 때문에 일본과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중국은 또 일본과 좀 다른 점이 어떻게 보면 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좀 계획적으로 이 정책들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가 부양책을 얼마나 쓰느냐가 저는 그 어떤 이제 회복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좀 보는데, 근데 많은 부분에서 뭐 부양책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 그러지는 않거든요. 부양책이 매일 꾸준히 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물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라 그러죠. 요게 인하된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버블이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주택 부양을 하려고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지는 저는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계속 쓸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조만간 다 돌입을 합니다. 아까 스위스 내렸죠. 네. 미국 6월, 우리나라도 아마 하반기 되면 내릴 거고, 일본 빼고는 이제 대부분 낮춰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낮춰도 이 금리 차가 벌어지진 않죠. 미국이 낮춰주니까 네. 같이.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중국의 어쨌든 이제 지준율 인하 카드라든가 이런 부양책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좀 효과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글로벌 전반적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은 양회에서 주요 정책을 이구 환신을 제시했습니다.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 이런 정책인데 중국 소비를 살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거는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 한 증권사에서도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일단 이번에 그 중국의 10대 중점 업무 중에 세 번째를 내수 확대로 했어요. 내수는 이제 결국 소비를 증가시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구환신 해가지고 옛날 오래된 그 가전제품을 이제 바꾸자 이런 이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가전제품의 사용 연한이 좀 있잖아요. 보통 한 7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넘어가는 제품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 한 20% 정도는 보통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옛날에 한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도 중국이 이구환신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20%가 교체가 됐대요. 매년. 그러면 이번에 교체 수요가 1.8억 대 정도 되는데 만약에 1.8억 대를 이제 가전이나 이런 걸 교체를 하게 되면 중국의 GDP가 0.4%포인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국의 경기를 좀 올려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좋고 또 실제로 중국 최대 또 이 쇼핑몰 운영하는 그 징둥닷컴이 5천억 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또 지급하기로 또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중국의 또 민간 기업들도 정책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바꾸라고 이제 독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상당히 저는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구 환신 정책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효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에 중국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이제 염두에 두실 거는 이제 중국 소비주나 중국에 관련된 경기 민감주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너무 안 좋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아니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업들도 많이 빠졌는데 일단 적어도 이게 중국 소비가 살아나면 일단은 석유화학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화장품 수요도 늘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예상되는데 다만 이건 AI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고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근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기대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내구재 교체하거나 또 자동차도 아마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석유화학 쪽에서는 저는 이제 고무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성 고무라든가 아니면 타이어 관련된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금호석유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아마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또 화장품이나 의류나 IT 기기 이쪽도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아마 이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이런 쪽에서 수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LG생활건강도 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투자 의견을 이제 좀 올렸더라고요. 그동안 되게 이제 다들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국도 좀 나아지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의류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가들은 안 좋은데 적어도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도 최근에 중국에서 잘 팔리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주를 너무 길게 투자하시면 안 되겠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한번 바라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석유, 화학이라든지 화장품, 의류, IT, 기기 쪽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중 규제 확대입니다. 지난해부터 미중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숨통을 조금 더 조여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 거기에 조선까지 제재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조금 더 강경한 노선을 택한 것 같은데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단 지금 이번에 갑자기 배를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황당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조선 점유율이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산업이 크지가 않은데 갑자기 규제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조선까지 좀 들어가 있어서 결국 이 배경에 좀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결국엔 경제 논리보다 안보 논리가 아닌가. 결국에 경제적 논리면 사실은 엄연하게 중국에서 공장 만들어가지고요. 가장 싸게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그게 경제적으로는 가장 효용이 있죠. 왜냐하면 가장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이런 핵심 산업들은 다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를 안보 문제로 지금 걸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네들 데이터를 가져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번에도 중국 조선 규제하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표면적으로 이제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이 하도 보조금을 줘가지고 배를 싸게 만드니까 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러지만 또 해군 관련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중국의 군함 수가 지금 미국을 역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만 해협이 좀 이제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군함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규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일단 중국의 조선 경쟁력을 좀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이 네.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좀 정치적인 논리가 여기에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그러면 당장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안보를 우선시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도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번에 바이오 보안법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상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기관과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이제 우시바이오라는 기업이 되게 유명한데 네. 미국 비중이 한 55% 돼요, 매출에.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회사들로부터 위탁 생산 받아서 바이오 그 의약품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생체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인들의 생체 데이터가 중국의 정부 한마디로 네. 이제 공산당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그걸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래하지 마라. 이런 법안이고 이게 상원에서 통과는 됐는데 다만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네. 대통령 사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직 절차는 남아 있는데 일단은 미국도 지금 바이오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나 이 반도체에 이어서 이 바이오 쪽도 미국 이것도 결국 안보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 좀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바이오를 규제하는 이유, 미국인들의 생체 데이터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으로 역시나 안보 문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2월에 우리 조선 업계가 드디어 중국을 추월하면서 수주 1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 조선을 압박에 나서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선주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좋은 업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수주도 잘 되죠. 거기다가 배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임박을 했고,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선박을 바꾸는 이제 수요도 있을 거고, 또 거기다가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22년에 수주했던 이제 고가 선박들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건조가 되고 막 수주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올해는 숫자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도 좋은데 실적까지 턴어라운드 하는데 여기에 중국 조선업까지 규제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한국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경쟁자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어쨌든 투자 심리 면에서는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주가가 좀 무겁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가미되면서 올해 좋은 실적과 주가 흐름도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오늘은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정 시에는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선주 조정 씨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4월이 다가옵니다. 공략할 만한 섹터 짧게 전해주시겠어요? 그동안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못 오른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거 보시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못 갔잖아요. 그 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장비는 많이 갔는데 소재가 좀 못 갔어요. 네. 소재 업종. 그 아까 말씀드린 중국 소비주도 좀 한번 선정해 보시고 조선주도 업황 좋아지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좀 싼 편이고 마지막으로 애플 아이패드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OLED. 네.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주가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에 관심을 가져볼 종목과 업종 짚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재, 중국 소비주, 조선, OLED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전 상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다시 공략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비중 확대해보시고요. 염승환 이사님의 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중국 소비주 조선, OLED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